자, 유럽 소설, 아프리카 소설로 갑시다. 예, 아프리카는 식민지 되면서 자기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유럽인 언어, 영어나 불어를 사용했습니다. 식민지 통치 기간 동안에도 식민지 통치를 해방 후에도 영어와 불어를 그대로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자기네 사람들끼리 말이 다르잖아요. 영어가 언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중에 스와힐리라는 언어는 케냐, 우간다 일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 어느 정도 표준화됐어요. 하우사라는 언어도 굉장히 중요한데 나이지리아 지방의 어느 한 지방이 본 거죠. 나머지는 자기네 언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어와 불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식민지 통치자들이 가서 학교를 세우고 대학까지 세우면서 영어와 불어를 가지고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한 교수가 영어와 불어로 수업을 했어요. 나이지리아 영문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바로 영어로 소설을 써서 세계적으로 평가되는 소설을 쓰는데 서울대학교 국문과를 나오면 영어로 소설을 쓸 수 있느냐 물어요. 영문과의 서열을 따지면 서울대학은 저 아프리카에 있는 영문과보다 훨씬 하버려요. 그러면서도 영문과라고 해서 목에 힘주는 게 말이 되느냐. 국문과의 서열을 따지면 서울대학 국문과가 세상에 으뜸이다. 아니, 다른 나라 국문과끼리도. 헤겔은 말했어요. 아프리카에는 역사가 없다.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정신활동이 없으니까. 예, 아프리카에는 피부색이 검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미개하고 지능이 낮다고 생각해 왔어요. 그러나 아프리카인이 지능이 낮다고 하는 말에 대한 가장 큰 반론은 아프리카인이 영어와 불어를 배워서 쓴 소설이 너무나도 훌륭해요. 내용이 훌륭합니다. 그 문장 구사도 소설뿐 아니라 시도 또한 그래요. 그러고 보면 아프리카 사람은 지능이 낮고 머리가 나쁘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자, 이거는 외면적인 이유고, 아프리카 소설이 등장한 이유는 20세기 중반부터 유럽 소설이 망조가 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인칭 객관적 시점을 사용해서 다면적 인간관계를 드리고 사회 전체를 그리는 소설은, 그런 부르자 소설은 프로레타 소설한테 밀려가지고 그거는 러시아로 가버리고, 유럽 본바다에서는 내면적 심리를 그리는 소설로 되돌아갑니다. 옛날 고백록 소설의 잔영을 다시 도대로 갑니다. 그래서 제임스 조이스나 프루스트 같은 사람의 소설이 나오고 객관적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앙띠로망인이 루보로망이라 해서 서사적 자체를 해체하는 소설이 나와요. 소설이 해체됐어요. 소설이 왜 이렇게 해체되느냐 하에 대해서 루시안 골드만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유럽에서는 계급투쟁의 문제가 점점 더 사그러져 있다. 노동계급이나 자본가계급이나 사는 형편이 같고 직종에 따른 봉급 차이가 없어짐으로 해서 계급투쟁의 문제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소설을 이루는 그런 자화세계의 치열한 대결 자체가 의미가 없게 돼서 마침내 소설의 서사구조가 해체되기 이르렀다. 예, 루시안 골드만의 소설 사회사 이론에서 제일 핵심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너 말이 옳다. 그러나 유럽 사회는 이제 유럽인들끼리의 계급 대립은 완화된 대신에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가 있어요. 자기네들끼리도 주류 민족이 아닌 변두리 사람들, 프랑스에서도 브레타뉴산이나 알사스 사람들은 길가의 청소부가 대부분 그 사람들이고 자기네끼리 갈등이 있어요. 프랑스 주류 민족에 볼 때는 갈등이 없어야 되는데 주변 사람은 그런 갈등이 있는 데다가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험한 일을 함으로써 그래 된 거예요. 프랑스에는 아랍인이 많고 아프리카인이 많아요. 독일은 식민지를 중간에 잃어버려가지고 그런 값싼 노동력의 공급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터키인을 대각 데려갔고 한국에서도 무슨 간호원 광부를 데려갔어요. 예, 제3세계 사람들이 가서 값싼 노동에 시달리면서 천대를 받기 때문에 자기네 사람들은 계급 대립이 완화된 거예요. 예, 작가들이 자기네 사람들이 계급 대립이 완화된 것만 이야기하고 제3세계 사람들과의 그래 식민지로부터 독립이 되었다 하더라도 제1세기와 제3세기 사이에 세계적 대립이 불란서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데서 무관심하고 그것까지 끌어안아가지고 소설을 작품을 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소설이 해체되고 말았어요. 그럼 이제 제1세기와 제3세기 사이의 세계적인 대결을 다루는 임무는 제3세기로 넘어가 있어요. 그 일을 아프리카 사람이 가장 치열하게 맡아놨습니다. 아프리카 사람이 가장 치열하게 맡아나주는 이유는 아프리카가 가장 첨예한 갈등을 겪으면서 착취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특히 뒤떨어지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아프리카 사람이 영어와 불을 능숙하게 구사해서 세계의 독자가 읽을 수 있는 소설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랍인도 이렇게 하는데 큰 구실을 했지만 아랍인은 영어와 불어로 소설을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작품을 읽을 수가 없어요. 자, 아프리카가 영어와 불어를 쓰는 사람은 영어 불어 소설을 다 섭취하고 넘어섭니다. 파괴되지 않던 한창 시절에 유럽 소설을 가지고 와서 뒤집어 엎되 한편으로는 그런 세계적인 세계사적 시야를 가지고 갈등을 다루고 아프리카는 고백록이나 전 같은 소설의 선행 형태, 아랍에는 또 막가마라는 교술문학도 있는데 그런 것마저도 없기 때문에 아프리카 신화를 가지고 와서 현재의 고난을 사실적으로 그리면서 현재의 고난을 넘어선 어떤 미래, 인류의 미래를 조망하는 데는 아프리카 신화의 그런 통찰력을 가져와서 소설을 쓰기 때문에 아프리카 소설은 새로운 경위로 나타나고 있어요. 가장 앞서고 있어요. 그런 소설의 대표적인 예를 4개 들었습니다. 몽고베티의 잔인한 도시. 예, 식민지 통치에 시달리면서 선량한 사람도 왜 투사로 나갈 수밖에 없느냐 하는 문제를 매우 설득 있게 다루셨어요. 이 몽고베티를 남아프리카 프레토리아에서 열린 세계 비교문학대회에서 만났어요. 몽고베티가 날 보고 한국은 왜 제3세계냐? 이 사람은 한국은 제1세계 생각해요. 식민지 통치를 겪고 그업대의 분단을 겪고 이렇게 고통을 하는데 왜 제3세계 아니냐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이 사람이 자기 기조 발표에 온 거에는 제3세계 이야기할 때 한국에 빠져 있는데 말을 할 때는 내 말을 듣고 한국도 집어여서 한 적이 있어요. 은국이는 케냐의 작가인데 울지 마라 아가야 하는 데서는 케냐의 독립전쟁을 어린아이의 시점에서 그렸습니다. 케냐의 독립전쟁은 어떠냐? 민족 해방 독립전쟁이 최초로 치열하게 일어나고 영국이 모든 현재적 무기를 다 동원해도 처음으로 패배를 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케냐의 독립전쟁이 먼저 승리로 끝나고 그 다음에 알제리아 독립전쟁이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그런 거대한 역사의 전개를 어린아이의 시점으로 어린아이가 바라보고 이해하는 시점으로 썼고 영어를 사용했지만은 어린아이 시점으로 그렸기 때문에 영어가 매우 간단하고 명료해요. 참 읽기 쉬워요. 읽기 쉬워. 이거는 영어에 그리 능통하지 않은 사람도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영어입니다. 그래 한편으로 어린아이 시점을 사용하고 한편으로는 아프리카 신화가 거기 조명을 하고 있어요. 짧고 간단한 소설인데도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소설의 사회사 비교를 해서 소설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소설의 본보기를 보일 때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로 이거를 든 적이 있습니다. 예, 우스만이라고 하는 열풍이라는 소설은 아프리카가 이제 독립전쟁을 일으키고 독립을 할 때
독립의 노선을 어떻게 타야 되냐. 그 식민지 통치자를 물어내고 어떤 나라를 일으켜야 될까 하는 내부에서 그런 온건파와 강경파, 식민지 통치의 기반을 이용하자는 거하고 버리는 자는 거하고 아프리카 전통을 어떻게 개선하려고 그런 노선의 변화를 아주 잘 보여주고 또 그러한 서로 상의한 사람들끼리 어떻게 화합해서 함께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추베는 나이지리아 아추베는 무너져 내린다는 Something Falling Down이라는 소설이 유명하지만 신의 화살이 더 좋습니다. 이 작품에 나오는 사제자는 자연의 움직임과 농사, 인간의 그런 생활을 아주 연결시키고 접맥시키는 사제자가 보여주고 있는 아프리카인의 그 조화로운 세계, 천지 만물과 함께 움직이는 세계가 식민지 통치에 의해서 왜곡되고 찢어지고 있는 걸 그리고 있고 아프리카 전통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아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자, 이런 소설이 정말 경이로운 산물입니다. 기법이 뛰어나고 문장이 훌륭할 뿐 아니라 그 주제가 현실을 처지하게 그리면서 시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개인과 집단, 사회와 문제를 고난을 겪고 있는 개인의 문제를 처절히 그리면서도 세계사적 통찰력이라고 할 것을 갖추었어요. 우리 소설이 아무리 잘 나간다 해도 세계사적 통찰력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역사에 대한 통찰력도 가지지 못해서 허덕이고 우리 역사에 관한 통찰력을 가지는 것을 으뜸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인류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류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저 서양 사람의 소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서양 사람은 인류의 문제를 다루는 걸 다 포기한 줄 모르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인류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자기 소관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소설을 썼습니다. 이런 소설이 런던과 파리를 강타하고 있어요. 무슨 사연이냐. 내가 가보니까 런던의 파리의 큰 서점에 런던의 딜론이라는 서점, 파리의 푸낙이라는 서점에 1층 중앙에 진열대에 아프리카 소설이 쫙 진열되어 있어요. 1층 중앙 이렇게 진열대, 이렇게 원형 진열대를 따로 만들어 놓은 것은 제일 잘 팔리는 작품, 그 책을 거기다 가놓거든요. 아프리카 소설이 다 점령하고 있어요. 유럽인들은 심한 열등의식을 느끼면서 이런 소설을 읽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소설에 대해서 연구 논문을 많이 써내고 있어요. 불란스 문학은 불어로 말하면 리테라티브 프랑세스가 아니라 리테라티브 프랑크폰, 불어를 사용하는 문학이라는 개념으로 자기들은 불어를 쓴 걸 끌어들여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불문가는 불란스 사람이 쓴 것만 다뤄요. 한국의 불문가야말로 아프리카 사람이 불어를 써서 열심히 읽게 될까, 다뤄야 될 거 아니야. 영어 소설은 아추베 소설 같은 거, 영국의 소설 같은 거는 번역이 잘 돼 있어요. 왜? 영문과 교수 아니라도 영어 안을 많으니까. 근데 불어 소설을 번역할 만큼 불문학 교수가 아니면서 불어 소설을 잘 다룰 만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번역가라는 사람 못 다루요. 그래서 불란 소설들은 번역이 없어요. 번역이 없어. 이 두 작품 다 없어요. 잔인한 도시도 없고 열풍도 없어요. 몰라. 요즘 나온지 몰라도 내가 다룰 때 없어요. 그래서 불란 소설을 더 모르고 있어요. 불문과 교수들이 아프리카 사람이 쓰는 불어 문학을 열심히 강의하고 번역하고 소개하고 연구해야 돼요. 그거 참 말도 안 되겠어요. 파리에서는 그게 강타를 하고 있고, 아니 정식 불란 사람들은 그거 열심히 연구하고, 그래서 불어로 된 문학을 다 연구하는 쪽으로 확대를 해서 이 자기네 일거리라고 생각해서 연구하는데, 한국의 불문학은 그거 다 빼놓고 불란 사람이 쓴 거 이것만 불문학이라 하는 그런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태도를 아직도 보이고 있는 걸 분통 터지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두 작품 다 내가 소설의 사회적 이론에서 아주 상당히 비중을 두고, 물론 불어를 읽은 거죠. 그런데 거기 동조하는 사람도 없어요. 아추베 소설 같은 사람은
영어로 된 소설은 뭐 아는 척 하는 사람이 많아요. 한국에 평론 가는 사람들도 뭐 이런 게 많고, 그냥 그 말 하지 않으면 축에 못 끼는 것처럼 유행을 하는데, 이 블라스말렌 소설은 그 언어의 장벽에 막혀가지고 전혀 유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불맛 교수의 직무유기를 심하게 나무라지 않을 수 없어요. 프랑스 가서도 이런 거 공부해 올 수 있어. 거기서 이런 거 가지고 박사학위를 하면, 당연히 하라고. 그쪽은 포용하고 있어요. 근데 가서 이런 걸로 박사해 오지 않아요. 왜? 이런 걸 박사하면 취직을 못 하니까. 야, 세상이 달라져야 돼요. 이걸 보고 참 격분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 선별해서 격분을 해야 건강을 유지하는데, 요거는 격분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어요. 자, 토론합시다. 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결국은 선생님께서 그리고 있는 그런 세계사적인 어떤 통찰을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소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특히 이제 저는 두 작품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하나가 이제 울지 마라 아이야라는 작품, 은공기가 시원고 작품을 읽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치의 작품 무너져 내리다 하고 신의 화살을 읽어봤습니다. 예, 신의 화살이 더 좋아요. 네, 분량도 더 많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의문이 드냐면, 그런 어떤 많은 부분의 소설에 대립이 많았었는데,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요약해보면 세계사적인 통찰을 위해서 더 큰 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렇죠. 어린아이의 눈, 그다음에 신화적인 세계관의 도입,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다라는데, 가령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우리도 이제 그 뭐를 묘사하는 것이 소설을 잘 짓는다. 프로브로부터 나온 일탈입니다. 그것이 소설을 발전시키기 아니라 사실 망친 건데, 거기에 매달려서 묘사의 일삼고 있으면서, 묘사는 두 가지 결함이 있어요. 하나는 세부적인 것보다 못 봐요. 또 하나는 묘사하는 사람은 중립적인 위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의견을 개진할 수 없어요. 거기에 미추어서 현실을 묘사하려면 하고, 거시적인 시점을 가지지 않고 방향 제시를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소설의 지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현실에 거의 무의미한 묘사를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은 소설이 해체된 모습을 본두고 있는 겁니다. 그쪽에서는 소설이 해체된지 몰라도 우리는 소설이 해체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사적 고민을, 우리하고는 뭐 건너터에 불인데 왜 그래 말이 떠드느냐, 안 그렇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생기는 현실의 문제는 우리에게 치열하게 닥쳤습니다. 나는 여러 번 말했어요. 외국인 노동자가 여기 와서 우리 한국어를 배워서 그걸 쓴 소설이 나왔을 때 한국어 소설이 세계적으로 등장한다. 한국인 소작가는 그런 안목이 없어요. 외국인 노동자는 있고, 국문과 내가 교수할 때 방글라데시 친구가 한 학기 등록하고 몇 학기 사라졌다가 또 보러 등록하고 있었는데, 야, 그런 친구가 작가로 자라나서 획기적인 작품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자, 한번 상상을 해봐요. 방글라데시나 이런 데서 온 노동자가 한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어로 속문을 써서 자기가 겪던 고난을 중소해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 그것이 제3세계 문제, 세계사의 문제를 쓴 소설을 써서 그놈이 노벨문학상을 덜컥 먼저 받았을 때 한국 작가에서는 전혀 취급도 안 해줬는데, 그런 작가가 있다는 건 인정도 안 했는데, 전혀 축에 안 끼워졌는데, 그랬을 때 한국에 미치는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그럴까? 예견되는 사태입니다. 선생님 질문 이거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그 문학사의 정통에서는 교술시에서 보면 동아시아의 사상 논란을 중국에 맡기지 않고 우리가 가져와서 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문학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논란을 벌인 거를 했던 그런 전통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현대 소설에 있어서 이렇게 아프리카 사람들이 갖는 세계적인 양목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유럽 소설이 잘못된 거를 두 가지로 따라갔어요. 하나는 묘사 위주의 소설을 따라가다가 망했고,
무의미한 일상생활을 그리는 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요즘 소설에 무의미한 일상생활을 그린 게 많을 거예요. 그 두 가지 나무의 장단에 춤추다가 우리의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아프리카 소설 읽고 냉수 먹고 속 세리듯이 반성해야 돼. 제가 아까 그 동아시아가 아프리카 아니 다음 세계의 소설의 대안이 아프리카 소설은 지금 이미 대안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아시아는 될 수 없냐 이렇게. 자, 아프리카 소설을 받아들여서 문명의 충돌이나 이 세계사의 전환을 우리의 경험을 보태서 새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의 문제는 소설이 이렇게 나가나도 아프리카 사회, 아프리카라는 나라가 인류의 미래를 개척할 게 선도에 나서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계사의 전환을 담당하고 선도에 나갈 시점에 놓여 있어요. 거기에 걸맞는 작품이 나와야 돼요. 근데 동아시아 중에서도 한국하고 월남이 그 주체가. 예, 당연히 그런데 월남은 전쟁의 그 후유증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모든 것이 파괴되어 있어요. 월남에 가니까 제복 입은 사람이 제일이다 그래요. 우체국 직원이 교수보다 엄청 존경받는다. 왜? 제복을 입고 있으니까. 그런 사회에서 전환을 못하고 있어요. 할 일이 참 많죠. 한국 소설의 미래, 무엇을 써야 되느냐. 이제 세계사의 문제를 다 떠안아야 돼요. 유럽 문명을 우리가 어떻게 섭취하고 넘어질까 하는 문제를 우리는 상당히 당당한 자리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유럽 문명을 어떻게 섭취하고 넘어질까를 다룰 만큼 자신이 없고 그만한 큰 배포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아프리카 사람이 가장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이을 수 있는 아프리카 신화보다 동아시아 문명의 유산은 훨씬 더 풍부하고 다양해요. 더 역동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큰 전망과 배포를 가지고 대작을 써야 될 때인데 소설가들이 너무 미세한데 잡혔어요. 그리고 무의미한 일상생활을 그리는 풍조가 가장 경계할 만한 거예요. 토지 태백산맥 시대의 진지함도 다 사라져 버리고 토지 태백시아 시대의 진지함은 너무 폐쇄된 진지함이에요. 우리 암만 아는 진지함. 우리 암만 진지함. 그 누구도 그 두 작품에서 토지에서도 일본 사람을 정면으로 그릴 생각은 안 했잖아요. 일본 사람을 정면으로 그릴 수 있어야 돼. 우리 앞만 가리면 되는 게 아니라고. 이제 우리 일본 사람도 그래야 되고 서양 사람도 그래야 되고. 그걸 그냥 무슨 임진왜란 영화에 일본군은 사람 죽이는 기계처럼 취급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인간이고 고민이 있고 그 사람도 결국 우리들의 동지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임진왜란 왜군을 그려야 되지.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 현대 문학에서 가장 세계사적인 그 문학의 변화에 있어서 우리 문학이 왜곡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갈래라면 수필이라는 생각이 예, 수필에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고 설필에 일본 문학을 이상하게 구색해가지고 문학적 감수성과 의욕 있는 사람을 다 그냥 쥐약을 먹이는 거예요. 그 쥐약을 먹인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수필이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일본 지문 때문에 물건이지, 상당히 왜곡이 됐는데 소설도 일본을 통해서 그건 많이 씻어졌어요. 이제는 많이 씻어졌어. 일본식으로 그걸 많이 씻어졌는데도 그러니까 무의미한 일상생활을 그리는 것은 뭔가 일본하고 통해. 사소한 것에 대한 관심. 그건 일본하고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설이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거. 뭐 이야기하려면 자꾸 나오죠. 나오는데 모든 이야기를 한꺼번에 할 수 없고
문제가 제기되는 데 따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문학사적 통찰력이 역사적 통찰력의 핵심은 문학사적 통찰력이다 말할 수 있어요. 문학사적 통찰력을 갖추지 않은 역사적 통찰력은 사실의 나열이거나 역사의 경험이지 아니면 관념이거나 철학의 결함. 사실의 열거를 사실을 넘어서고 개념에 사로잡히지 않은 역동적이고 유인성 있는 통찰력은 문학에서 얻을 수 있어요. 문학사에서 얻을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 참 이런 말 하면 우습죠. 나는 자꾸 말해요. 일본 사람을 이제 가엾게 여길 때가 됐어요. 가엾게 여기고 도와줘야 돼요. 예. 유럽인들이 허세도 우리가 가엾게 여길 때가 됐어요. 배포가 커야 되죠. 우리가 위에서 내려다보고 우리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가엾게 여긴다는 게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진정으로 벗이 되었을 때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동료의식, 동지의식 속에서 오는 가엾이 돼야 돼. 일본과 유럽을 다 끌어안고 미국도 끌어안아야 돼. 야, 이렇게 되면 허장성세가 심하고 호언장담이 심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예, 허장성세와 호언장담은 좋지 않아요. 헛된 우월감을 가져오고 우리는 좀 더 겸손한 자세로 우리의 자세를 낮추면서 이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자, 말은 이렇게 쉬운데 이런 소설을 쓸 수 있는가? 말하면 소설가들이 버럭 화를 내면서 하려면 네가 해라. 해보지 않은 일을 쉽게도 말한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소설을 하려면 시간도 많이 있고 글자도 많이 써야 되는데 우선 시로 하는 것이 좋아요. 시는 글자도 적게 들고 시간도 적게 들잖아요. 시를 어떻게 써서 그런 걸 감당할 수 있을까? 자, 오늘 강의는 이 정도 마치기로 하죠.